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저자는 데일 카네기,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라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꼭두 새벽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 정진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워런스버그 주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여러 직업을 거쳤다. 이 책은 대중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인생의 성공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화가 나면 누구든지 이야기를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을에서 가장 무식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골라 턱을 가격해 쓰러뜨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정적으로, 유창하게, 중요한 부분은 재차 강조하며 대중연설가에 필적하는 말을 쏟아놓을 것이다. 카네기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생각과 자신감이 있으면 충분히 대중연설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카네기는 강좌, 수강자 모두에게 발표 기회를 주었다. 수강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표에 공감했다. 그들 대부분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습과 실천을 거듭한 사람들은 용기, 자신감, 열의를 지니고 대중연설에 임할 수가 있었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얻으려면 다음에 4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으로 시작하라. 자신감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임할 때 설득력 있게 대화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로 인해 사귈 수 있는 친구, 더 커진 영향력, 당신이 갖게 될 리더십을 생각해보자. 말하는 능력은 당신이 상상하고 생각해본 어떤 활동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리더십을 길러줄 것이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으로 남은 여러 문서 가운데 33살에 쓴 기획서가 발견되었다. 당시 그는 2년 정도가 지나면 연소득이 $50,000에 이르게 될 사업 설계를 해놓았다. 그리고 35에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에 옥스퍼드로 가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특히 대중연설에 많은 관심을 쏟겠다라고 했다. 이 새로운 능력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얼마나 큰 만족감과 쾌감을 맛볼 것인지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 나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안 다녀본 데가 없이 거의 다 돌아다녔다. 다양한 경험도 했다. 하지만 청중 앞에 서서 그들을 내 뜻대로 이끄는 것보다 더 완전하며 지속적인 만족을 준 일은 없었다. 이것은 나에게 힘이 있다는 느낌, 권력을 쟁취한 느낌과도 같은 것이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들기도 했다. 비슷비슷한 실력의 동료들에게 떨어져 나와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이다. 마치 마법과도 같고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경험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출발해 도보 해협을 건너 지금의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군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매우 현명하게 대처했다. 도보 해협의 흰 절벽 앞에서 병사들을 멈춰 세우고 60m 아래에서 치는 파도를 내려다보게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붉은 화염이 널름거리며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적의 소굴에서 대륙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지며 유일한 태각 수단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진격해서 정복하는 것. 그들은 바로 그 일을 해냈다. 카이사르의 정신력은 그야말로 대단했다. 청중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는 당신도 카이사르의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둘째, 이야기할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자. 해야 할 말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청중 앞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마치 자신이 맹인이면서 맹인들을 이끄는 기분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설자는 당연히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태만을 후회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자신있게 행동하라.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유쾌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유쾌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유쾌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용기를 내야 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 대신 예기치 못했던 용기가 생겨날 것이다.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활용해보자. 청중 앞에 섰을 때 이미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용기를 끄집어내자. 물론 말할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활기차게 발걸음을 내디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보자. 청중과 마주하기 전 30초가량 깊은 숨을 내쉬어라. 충분한 양의 산소가 몸속에 공급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도 생긴다. 중앙아프리카 플라나리아족 소녀는 성인이 되어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 부족 여성들이 모두 모여 톰톰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소년이 우통을 벗은 채 등장하면 갑자기 채찍을 든 남성이 소년을 공격한다. 가차없는 채찍질에 맞은 자국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태형을 받는 동안 부족에서 존경받는 족장이 희생자의 발치에 웅크러앉아 그가 움직이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기미를 보이는지 세심하게 살핀다. 이 의식을 통과하려면 매질을 당하는 젊은이는 아픔을 견뎌야 할 뿐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늘 용기를 찬양해왔다. 아무리 심장이 쿵쾅거려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매질을 당하고 자세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중앙아프리카 소년처럼
두 발로 버티고 서서 마치 채찍질을 즐기는 듯 행동하라. 넷째, 끊임없이 연습하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다 있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대중연설에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말해보기이다. 사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은 단 한마디로 환원할 수가 있다. 끊임없이 연습하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다. 연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루즈벨트는 이렇게 경고한다. 초보자라면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흥분할 수가 있다. 영어로는 벅피버라고 하는데, 초보 사냥꾼이 처음 사냥감을 대면하는 순간 그때 느끼게 되는 소심함과는 정반대인 대단히 흥분된 상태를 말한다. 처음 사슴을 보거나 전투에 임할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청중 앞에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긴장을 조절하는 것. 다시 말해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습해보지 않고서는 긴장을 조절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자기 제어를 연습해 습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긴장 상태를 완벽히 통제할 수가 있다. 결국 습관의 문제이다. 반복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의지력을 행사해야만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올바르게 연습한다면 노력과 습관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은 확신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 비롯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따위는 사라질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숙지했다. 이제 잠시 책을 내려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자. 1912년 이후로 나는 1년에 6,000건의 연설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논평한다. 훌륭한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설 또는 발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의 연설을 들으며 깨달은 점이 있다.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말이 명료해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가닿는다. 나도 모르게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끌린 적이 있지 않은가? 연설을 잘하는 비결의 절반은 준비에 기반한 진정성이다. 그러한 정신적인, 감정적 상태에 있을 때 화자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연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침없이, 부담 없이 말이 술술 나온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이미 연설의 90%는 청중에게 전달된 셈이나 다름없다. 1장에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자신감, 용기, 자립감을 얻기 위해 이 강좌를 수강한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준비 소홀이다. 실패할 수 없는 연설. 플린 씨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공용 주차장에 세워둔 플린 씨의 캐딜락을 도둑 맞았던 것이다. 경찰서로 달려가서 현상금을 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이런 일은 범인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1주 전에 경찰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플린 씨의 차가 15분 정도 초과 주차된 것을 보고 바로 딱지를 뗀 적이 있었다.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느라 범죄자를 잡을 시간이 없다는 경찰에게 플린 씨는 분노했다. 이제 그에게는 할 말이 생겼다. 그것은 자신이 읽은 책자에서 발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과 경험에서 나와서 뜨겁게 달궈진 것이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였기에 그의 감정을 자극하고 신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전에 책에서 본 워싱턴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문장 하나하나를 힘들게 끄집어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입을 여는 순간 경찰에 대한 비판이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솟구쳐 나왔다. 이런 이야기라면 누구라도 잘할 수 있다. 실패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경험과 성찰을 통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인가? 연설 준비란 흠 잡을 데 없는 글귀를 모아 미리 써보거나 암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상적인 생각을 그때그때 모아놓는 것일까? 틀렸다. 당신의 생각, 아이디어, 신념, 충동을 모으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매 순간 생각과 충동이 생긴다.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따라다닌다. 마치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감정과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설 준비란 당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갈고 닦아 당신만의 모자이크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는 특별한 비결은 없다라고 답했다. 주제를 선택할 때 저는 커다란 봉투에 제목부터 씁니다. 그 봉투가 제법 됩니다. 글을 읽다가 연설 주제에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글을 오려서 봉투에 집어넣고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는 늘 노트를 들고 다니는데 설교를 듣다가도 제가 이야기할 주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들으면 받아 적은 후에 봉투를 찾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싶으면 모아두었던 봉투를 모두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찾은 것과 새롭게 공부한 결과를 합치면 소재는 늘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뺍니다. 그런 식으로 제 설교가 구태의연해지지 않게 됩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면 그 주제와 관련해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록해두자. 처음에는 글에서 본 것을 적고 그 다음에는 그 글과 관련지어서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라.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때는 아이디어를 잊지 않을 정도로만 간결하게 몇 단어로 요약해서 쓰도록 한다. 살아생전 다른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처럼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생각의 나래를 펼쳐라. 링컨은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을까? 다행히도 우리는 그 방식을 알고 있다. 그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헛간에 앉아서 우유를 짜면서, 제잘거리며 질문을 던졌다가 아무 대답이 없는 아버지한테 심술이 나서 아버지의 손가락을 획 잡아당기는 아들과 정육점과 채소 가게를 오가면서 이 연설을 생각했다. 링컨은 생각에 몰두하느라 아들이 옆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식도 못한 채 계속 같은 길을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숙고하고
생각을 키울 때 링컨은 메모, 구절, 문장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편지 봉투, 종이 조각, 종이 봉투 등에 어디든 닥치는 대로 적곤 했다. 그는 이것들을 모자에 넣고 다니다가 어디라도 앉을 곳이 생기면 자리를 잡고 앉아 정리했다. 그리고 연설이나 출간 때가 되면 적절한 형태로 다듬고 수정했다. 1858년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 의원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연설만 반복했다. 하지만 링컨에게는 같은 연설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연설을 하는 편이 더 쉬웠다. 다만 계속 공부를 하고 지난 일을 반성하며 심사숙고해야 했다. 연설 주제는 가슴 한편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났다.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헌법과 세 편의 연설문만 챙겨들고 스프링필드에 있는 한 가게의 지저분하고 먼지 투성이인 뒷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에 처박혀서는 누구의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가지고 들어간 자료만 참조해서 자신의 취임 연설문을 썼다. 발표를 준비하는 법. 할당된 발표 시간에 당신은 어떤 주제로 말하고 싶은가? 어떤 관심사라도 상관없다. 가능하다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자. 혹시라도 주제가 당신을 끌어당긴다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다. 물론 강사가 제시한 주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너무 많은 영역을 다루려고 애쓰지 마라. 누구나 저지르는 실수이다.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한두 개 정도의 관심만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자. 이 강좌의 짧은 발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연설을 매우 잘하는 축에 속한다. 적어도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는 주제를 정하자.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일주일 동안 그 주제를 열심히 생각하자. 자면서도 생각하고 잠에 골아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생각하자. 다음날 아침에 면도하면서도 생각하고 목욕하면서도 생각하자.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생각하자. 점심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생각하자. 그리고 친구들과 논의해보자. 대화의 소재로 삼아라.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해보자.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혼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물어보자.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준비 방법이 다르다. 외부에서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는 일이 주제라면 이미 자료는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골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이다. 3분 안에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수록 강연은 외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흘러간다. 이야기하려는 것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하자. 그 후에 그 주제를 확정하고 확대해 나가자. 예를 들어 당신이 그 사업이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들려주는 건 어떨까?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는가?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좌절을 맛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야기하자. 직접 경험했던 진짜 인생을 이야기하자. 진정성 있는 내면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관심을 끈다.
어떤 삶이든 다른 사람을 폄훼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야기한다면 누구에게나 흥미롭게 들리기 마련이다. 당신의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연설 재료이다. 혹은 당신이 하는 일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는지, 또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추상적인 설교는 늘어놓지 마라. 모두가 지루해할 뿐이다. 여러 겹으로 된 페이스트리 빵을 굽는 것처럼 한 겹은 구체적인 사례로, 또 한 겹은 일반적인 담론으로 반복해서 채워라.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근본적인 사실을 도출하라. 구체적인 사례는 추상적인 내용보다 훨씬 기억하기 쉬워서 말하기도 수월하다. 다양한 사례는 당신의 연설을 도와주고 빛나게 한다. 링컨은 어렸을 때 통나무를 쪼개 마룻바닥을 만들고 습자 교본에서 찢은 종이를 유리 대신 창에 붙인 시골 학교에 다녔다. 교과서가 한 권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따라했다. 끊임없이 큰 소리가 이어지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학교를 시끌벅적한 학교라고 불렀다. 이 시끌벅적한 학교에서 링컨은 평생 습관을 몸에 익혔다. 그는 외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큰 소리로 읽었다. 아침에 스프링필드에 있는 법률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길고 볼품없는 다리를 근처 의자에 걸치고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소리내서 읽었다.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짜증이 났죠.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소리를 내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두 감각이 동시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포착하게 되지. 우선 읽는 걸 보게 되고 다음에는 그걸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네. 그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제 머리는 마치 강철과 같아서 흔적을 남기기는 어렵지만 일단 흔적이 남으면 그걸 지워버리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두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링컨이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다. 당신도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자.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보기까지 하면 더 좋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될 수도 있다. 더는 이야기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갈팡질팡하며 청중만 바라보는 사태 말이다. 그렇다고 혼란과 패배감에 쌓인 채 자리에 앉고 싶지는 않다.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10초에서 15초만 있으면 다음 요점 혹은 어떤 요점이라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렇게 끔찍한 상태로 15초를 보내는 건 역시 재난 상황이나 다름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유명한 상원 의원은 최근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러자 그는 자기 목소리가 충분히 크냐고 물었다. 강연장 끝에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냐고 물었다. 물론 잘 들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잠깐의 시간을 벌고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떠올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재난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목숨을 구해줄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겠다. 직전에 했던 말의 마지막 낱말이나 구절 혹은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 문장을 시작하는 데 이용하자. 실제로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사업적인 성공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한 강연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후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가정해보자. 평범한 직원들은 출세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적고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장을 주도성으로 시작하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문장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선 시작해보자. 형편없는 이야기라도 시작하는 편이 완벽한 침묵보다는 나은 법이다. 주도성이란 독창성입니다. 스스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누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엄청난 발견도 아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말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침묵보다는 낫지 않은가. 에머슨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역사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성취는 열정이 거둔 승리이다. 열정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마치 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말한다. 물건을 광고하고 팔고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 열정은 가장 효과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위대한 일 중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때 나도 대중연설 규칙에 상당히 의존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연설할 때의 진심 혹은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설득력 있는 말이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정적인 생각이죠. 열정이 없는 화자에게 지식이란 무의미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은 머리에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청중 앞에서 속이긴 힘듭니다. 2000년 전 한 라틴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슬프다는 신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 마틴 루서는 이렇게 말했다. 노래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 먼저 마음속에서 분노가 타올라야 한다. 내 몸의 모든 피가 끓어올라야 서슬퍼런 판단이 생긴다. 굳이 분노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끓어올라야 하고 진지해야 하고 진실하며 열성적이어야 한다. 말과 같은 짐승조차 진심이 들어간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다. 유명한 동물 조련사인 레이디는 말을 화나게 만들어 맥박을 분당 10번은 더 빠르게 뛰게 만드는 단어를 알고 있다고 했다. 확실히 청중은 말만큼이나 민감하다. 듣는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규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연설할 때 청중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가 뜨뜻 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하면 청중도 뜨뜻 미지근하게 반응한다. 우리가 수줍어하면 청중도 수줍어한다. 우리가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청중도 약간의 관심만 준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감정, 자발성, 힘,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청중도 우리의 생각에 전염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파리에서 진행하던 수업에서 매번 특색 없이 발표를 하는 수강생이 있었다. 사실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다. 관련 사실들을 제법 잘 수집했고 정리도 매우 깔끔하게 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제대로 결합시키지 못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는 자기 말을 돋보이게 하는데 실패했다. 그 때문에 청중은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 그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들고 왔다. 마침내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긴 갈채의 박수가 이어졌다. 뜻밖의 성공이었다. 마침내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좋은 연설 준비란 몇몇 단어를 종이에 기계적으로 끄적이거나 주요 표현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책이나 신문 기사에서 읽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옮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연설을 준비하려면 마음과 삶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진정으로 당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과 열정을 끄집어내야 한다. 당신의 것, 당신 자신의 것이 필요하다. 파고 또 파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당신만의 광맥, 당신의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 없을 정도로 풍부한 잠재력이 거기 있을 것이다.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 뒤에 숨어있는 인간, 정신, 신념이다. 당신 자신이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에머슨의 지혜로운 명언을 기억하라. 당신이 아닌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자기 표현 기술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말 중 가장 의미심장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 보고자 한다. 당신이 아닌 것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링컨이 에머슨을 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는 에머슨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독립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나이가 들어 등이 굽은 한 노인이 다리를 쩔뚝거리며 링컨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노 부인은 연금 담당 직원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라는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링컨은 붕괴하며 당장 소송을 제기했다. 링컨은 소송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는 워싱턴 정기와 독립전쟁사를 읽으면서 감정의 불을 지켜가며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링컨은 자신이 변호할 차례가 되자 애국자들이 자유를 외치며 싸웠던 억압의 사례로 말문을 열었다.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맨발로 얼음과 논을 기어오르며 피를 철철 흘렸던 포지 계곡에서의 고통을 묘사했다.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리고는 분노로 가득 차서 그 영웅들의 미망인 중 한 명인 노부인에게서 연금을 갈취한 악당 쪽으로 몸을 돌렸다. 피고에 기름진 가죽을 벗겨버리겠다고 선언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의 눈빛은 번뜩이고 있었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독립전쟁의 영웅들이 저 세상에서 진을 치고 있겠죠. 병사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리를 절고 눈이 멀고 몸까지 망가진 그들의 미망인들은 배심원 여러분들과 제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옵니다. 이 노부인은 원래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죠. 걸음은 활기차고 얼굴은 백옥 같았고 목소리는 버지니아의 어떤 산에 울려 퍼졌던 소리보다도 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난하고 돌봐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아름다운 동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여기 일리노이 평원에서 그녀는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이 쟁취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를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변론을 마치자 배심원 중에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배심원단은 노부인이 요구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라는 편결을 내렸다. 링컨은 그녀의 보증인이 되었고 호텔 비용과 집으로 돌아갈 차비까지 내주었으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링컨의 동료는 사무실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링컨의 연설 개요였다. 그는 그것을 읽다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계약 없음, 전문적인 서비스 못 받음, 비합리적인 수수료,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보내지 않음, 독립전쟁, 포지 계곡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할 것, 원고의 남편, 입대하는 군인, 피고의 가죽을 벗기자, 끝. 당신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러내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것이라는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었길 바란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 1장에서 보았던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지적을 상기해보자.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진정성과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실되고 열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탁자에 기대지 마라. 당당히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지 마라. 몸을 위아래로 흔들지 마라. 지친 말처럼 한쪽 다리에 몸무게를 실었다가 다른 다리로 옮기며 짝다리를 짚지 마라. 요컨대 초조해하는 동작을 하지 마라. 그런 동작은 당신이 편안하지 않고 침착한 상태가 아님을 세상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다. 당신의 육체를 통제하라. 그러면 균형 감각을 갖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인다. 달리기를 즐기는 튼튼한 사람처럼 버티고 서라. 반복하겠다. 산소로 허파를 가득 채워라. 더 채울 수 없을 때까지 채워라.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자. 급하게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청중을 바라보자.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듯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바라보자. 당신은 교사이고 청중은 당신의 말을 들으러 왔으니 배우러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 있게 씩씩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으라. 예언자 이시야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강조하는 제스처를 취하라. 아름다운 동작이건 우아한 동작이건 개의치 마라. 강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제스처를 취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심지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도 제스처 취하는 걸 잊지 마라. 청취자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 제스처로부터 나온 결과는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제스처를 취하면 당신의 어제의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당신의 태도에도 생기가 넘쳐 흐른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다 보면 진정성 있어 보이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중대한 회의나 발표, 그리고 대화를 앞두고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고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실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